네, 중단원 3, 원소의 주기성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단원의 제목은 원소의 주기성이에요.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단 EBS 온라인 클래스로 이 단원의 공부는 이미 다 마친 상태이고 선생님이랑 간단히 정리, 요약하는 형식으로 이 수업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원 3단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원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차지하고 있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질, 그런 걸 이제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소에는 두 가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또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광택이 있거나,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을 가지면 금속 원소, 그러니까 광택 있고, 열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 금속 원소. 반대로 광택이 없거나 그리고 열 전기 전도성이 없으면 비금속 원소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금속 원소는 광택이 있거나 열 전기가 잘 통하는 철이나 구리, 금 같은 게 금속 원소이고, 그리고 광택이 없고 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아까의 반대 상황이죠. 그런 걸 이제 비금속 원소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는 뭐 탄소나 인이나 헬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율표 사실 조금 이따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통 간단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게 이제 비금속이고 요게 이제 금속 원소다라고 보통 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그리거든요. 보면 금속 원소의 비율이 비금속 원소의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종류는 좀 금속 원소에 비해서 적지만 여러 원소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금속이랑 비금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광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바로 가장 큰 차이였어요. 보통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Na, 나트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금속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원소의 구조를 그려보면 얘가 11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11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 6, 7, 8 여기까지 10개고 마지막 껍질에 이제 전자 하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잘 떨어지는 전자이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잘 떨어져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의 흐름이 생기면 이제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금속들은 대부분 요런 좀 자유로운 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비금속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이 비금속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흑연이 이제 대표적인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통한다고 했잖아요. 흑연, 탄소도 똑같아요. 비금속 원소이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거래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이제 알루미늄, 산소, 질소, 칼슘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아까 말했듯이 금속 원소 분류하는 방법 뭐 있다 그랬죠? 광택, 그리고 열 전기 전도성 있으면 금속, 그리고 비금속은 광택 없고 열 전기 전도성이 없으면 비금속이라 그랬죠. 알륨이랑 칼슘 어때요? 광택? 얘네들은 있어요. 그리고 열 전기 전도성도 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속이고 금속 원소이겠고, 산소, 질소 얘네들은 보통 기체로 많이 존재하죠. 우리 상온에서. 그런데 얘네들은 광택이 있나요? 광택 없고, 그리고 얘는 열 전기 전도성 얘네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분류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번 달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뭐 학급 만에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좀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해서 서로 얼굴도 보고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어 봤겠지만, 이번 강의는 또 요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좀 생략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주기율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요 작은 챕터의 내용입니다. 주기율표는 사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쫙 배열한 거예요. 그렇게 배열했는데 어떻게 뭐 규칙적으로 보니까 규칙적으로 뭔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 준 게 바로 주기율표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인데, 원자 번호는 결국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소는 중성이어야 되니까 그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륨 이런 같은 경우는 얘를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자 번호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이니까 양성자 수도, 그러니까 원자에게 들어있는 양성자 수도 2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중성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전자 수도 양성자 수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전자 수도 2개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이고 3번, 4번, 5번, 6번 쭉 나열한 게 이제 주기율표인데, 그걸 이제 일정한, 얘네들을 보니까 뭔가 일정한 성질로 같이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원소들이 계속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주기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런 것까지 나타내준 게 바로 주기율표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기율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까 우리 저번 챕터에서 금속이랑 비금속을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기율표에서 금속이랑 비금속을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되어 있대요. 금속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야간 그려준 그림이랑 똑같죠. 그리고 비금속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금속 비율이 비금속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는데, 주기율표에서 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로줄을 1족, 두 번째 세로줄을 2족, 뭐 이런 식으로, 그 18번째 세로줄을 18족, 17번째 세로줄을 뭐 17족, 이런 식으로 쭉 부를 수 있겠고, 그리고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가로줄을 주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을 2주기, 세 번째 가로줄을 3주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쪽에 1주기 물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되게 복잡하니까 가로 세로를 꼭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특정이 될 테니까. 그 가로 세로 부르는 이름을 세로는 족, 가로는 주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주기율표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주기율표에서의 원소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가 바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다루는 원소들이에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할로젠 원소, 할로젠 족인데, 여기에서 이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정도 뭐 배우니까 여기까지, 그쵸? 요렇게까지가 배우는 우리 주기율표 안에서 원소는 요 정도만 배우기로 해요. 그래서 주기율표 말 그대로 주기가 있는 주기율표라는 거예요. 이 주기가 무슨 주기냐 하면,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반복되는 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속하는 원소의 성질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주기율표는 그냥 원자 번호대로 쭉 나열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한 칸씩 띄었단 말이에요. 이 띄인 이유는 바로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들끼리 세로줄을 묶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1쪽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알칼리 금속을 속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은 다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요 17쪽에 있는 애들끼리 묶어보니까, 묶어서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기로 했고, 묶어보니까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부터 플로린,
염소,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요런 애들을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뛰어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애들끼리 한 족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율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지 않고 한 주씩 뛰어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이런 족들이 등장했고, 그럼 그 족들은 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걸까? 그냥 단순히 우연일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왜 그런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연구 결과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그 원소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게 바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의 구성인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리튬 같은 경우인데, 요 3번이 이제 그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3을 써줬고, 전자는 자연스럽게 3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중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3개가 있는데, 그 전자가 위치하는 장소,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 아닌 부분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 모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전자와 원자핵이 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 껍질에 이제 전자가 위치하는데, 그런 전자들은 다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껍질에 이 전자 2개가 위치되어 있는데, 똑같은 껍질 위치에 있으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바로 에너지 준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전자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다면 이 두 전자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여기 있는데, 원자핵이랑 껍질이 가까우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층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낮은 층이고 여기가 되게 높은 층이에요. 보면은 낮은 층이 더 안전한가요? 아니면 높은 층이 더 안전한가요? 낮은 층이 더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층은 원자핵이랑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자핵이랑 가까운 껍질들은 안정하고, 그리고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진다 라는 게 이제 원자 구조에서의 에너지 관점의 얘기였어요.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리튬 다시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3개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었어요.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전자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껍질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 불안정한 상태냐 하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죠. 원자핵이랑 가까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좀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그 다음 높은 에너지 준위는 다음 층에 있는 전자 껍질의 이제 에너지 준위가 그 다음으로 높은 층인데, 전자는 항상 낮은 준위부터 채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이 1층 다 차면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가고, 2층 다 차면 3층으로 올라가고, 보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1층 먼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로 그 다음 층을 채우는, 이렇게 낮은 층부터 채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낮은 층부터 채운 상태를 바로 바닥 상태라고 하고, 그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제일 안정한 거죠. 그래서 안정한 건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니까, 요게 이제 바로 바닥 상태의 되게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장 안전한 전자 배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낮은 층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 게 정석이다 라는 거. 요걸 알아두면 이제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주기율표가 왜 이런 주기성을 가지면서 반복된 주기를 가지면서 비슷한 성질을 갖는 요 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주기율표에 있는 요런 원소들을 이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요런 원자 구조를 쫙 다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규칙성을 찾아볼까요? 요 같은 주기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보면 전자 껍질이 두 개. 요 가로줄에 있는 것들은 다 전자 껍질이 두 개예요. 전자 껍질이 두 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마침 요게 2주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눈치 빠른 학생들은 요걸 눈치챌 수 있죠. 2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하고 다 두 개로 똑같구나 라는 걸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로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당연히 원자 번호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양성자 수도 하나씩 늘어나고 중성이어야 되니까 전자 수도 하나씩 늘어나겠죠. 이런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이 가로를 봤으니까 이번에 세로를 한번 볼까요? 세로. 얘는 빈칸이니까 얘부터 볼게요. 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얘는 일단 그 전자 껍질이 2개, 2주기니까 2개고, 3주기면 3이니까 전자 껍질이 3개겠죠? 오, 진짜로 3개네요. 나머지 것들도 다 3개네요. 근데 요 세로의 공통점, 요 베릴륨이랑 마그네슘이랑 공통점 찾을 수 있나요? 살짝 어려운데, 보면 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요거 보이죠? 요게 있는 좀 지우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몇 개죠? 2개죠?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도 마그네슘도 2개죠. 이걸 보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2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 13족도 한번 볼까요? 13족 가장 그 끝에 바깥쪽에 있는 그 껍질의 전자수가 하나, 둘, 3개고, 요 알루미늄도 하나, 2개, 3개. 세로줄에 있는 것들은 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똑같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여기 2족이죠. 2족이면 2개네. 가장 끝에 있는 전자가. 13족은 가장 끝에 있는 전자가 3개네. 14족은 그러면 4개인가? 오, 실제로 4개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요 같은 족은 같은 개수의,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1의 자리, 족의 1의 자리 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수구나.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전자 개수 동일. 요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1의 자릿수가 바로 그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빈칸을 그럼 우리가 바로 채워줄 수 있어요. 3주기죠. 그러면 전자 껍질이 몇 개? 3개. 전자 껍질 3개. 그리고 1쪽이죠. 1.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몇 개? 1개.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요 빈칸도 우리가 채울 수 있죠. 3주기니까 껍질 수는 3개일 테고, 그리고 그 세 번째 껍질,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몇 개? 7개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면은 어때요? 껍질 3개고, 그리고 전자수가 1개죠. 전자수 1개죠. 그쵸? 그리고 껍질 3개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껍질의 그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 7개죠. 7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요 1쪽을 무슨 금속이라고 했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요 17쪽을 뭐라 그랬죠?
할로젠 원소라고 했었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묶었는데 요 비슷한 성질이 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냐 공통점을 봤더니 원작 바깥쪽에 있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출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정리해 보면 같은 주기에 있으면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같은 족에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좀 중요한가 보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들었고 그걸 지칭하는 명사가 바로 원작 가전자예요. 바닥 상태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부르는 말이 원작 가전자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할로젠 원소 그리고 뭐 알칼리 금속 이런 것들은 되게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원소들을 바로 동족 원소다라고 하고 같은 족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족에 위치해 있어서 동족 원소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그 동족 원소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원작과 전자수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작과 전자수 때문이다라는 거. 원작과 전자수가 같으면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원자 번호가 32번이래요. 그런데 그 원소가 이제 원작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알아내면 그 원작과 전자수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작과 전자수가 4개면 그 4개인 다른 원소들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질 거라는 걸 우리가 주기율표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소 번호가 32번인 거 여기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찾아볼까요? 주기율표 32번이라고 했으니까 요 32번 여기 있네요. 저마늄 G2인데 얘 같은 경우는 14족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4주기 그러면 전자 껍질 몇 개? 4개 그리고 그 원작과 전자수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인 원작과 전자수 몇 개? 4개 그러면 원작과 전자수가 4개인 것들이랑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4족 한번 살펴보면 요 탄소, 규소랑 저마늄은 탄소랑 규소랑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주기율표의 강력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쪽인 알칼리 금속과 그리고 17쪽인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요 같은 건 이제 실험인데 요 실험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할 수 없어서 그냥 요 실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먼저 요 사진 한번 봐볼까요? 원래 알칼리 금속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매끈한 그런 겉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거무스름한 게 막 붙어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첫 번째 성질 요 공기 중에 반응을 해서 좀 광택이 흐려져요. 광택 흐려짐 요런 게 이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에요. 나트륨 그림인데 그 알칼리 금속에는 나트륨도 있고 리튬도 있고 칼륨도 있었잖아요. 얘네 셋 다 전부 다 공기 중에선 이렇게 거무죽죽한 광택이 흐려지는 현상이 발견하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좀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랑 반응한다고 치면은 요런 식의 이런 식의 반응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반응식은 우리 화학원에 가서 배울 거고 어쨌든 간에 나트륨이랑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이런 산화 나트륨이 되는데 이게 광택을 흐려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요건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흐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대해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 물질을 띠는 애들을 붉은색에 표시를 해주는 지시약 종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바로 무색이었다가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조각을 자른 걸 물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투여. 그리고 이 물은 페놀프탈레인을 푼 물인 거고. 그래서 나트륨의 성질 두 번째. 물에 섞었을 때 나트륨에 물을 넣으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페놀프탈레인을 넣어줬었잖아요. 나트륨 같은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을 때는 염기성이 돼요. 그리고 얘가 염기성을 띈다. 왜? 페놀프탈레인이 빨간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꼭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나트륨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리튬도 알칼리 금속이죠. 그러면 비슷한 성질을 가질 거다라는 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나트륨도 이랬으니까 리튬도 뭔가 공기 중에서 광택을 흐려지게 만드는 반응을 할 테고, 그리고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할 테고, 그리고 그 반응했던 그 결과물이 염기성을 띌 거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대로 공기 중에서 광택 흐려짐. 두 번째로 뭐 있었죠? 두 번째로 물과 격렬히 반응.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었죠? 이 반응한 결과물이 염기성이다 라는 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성질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까 물과 격하게 반응한다라고 돼 있는데 리튬은 좀 약하게 반응해요. 약하게 반응해도 뭐 거품이 막 부글부글 일긴 하는데 어쨌든 얘는 좀 약하게 반응하고 얘는 매우 잘 반응. 그리고 얘는 격하게 반응.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의도를 좀 알겠나요? 그러니까 주기가 얘가 1주기고 얘가 2주기고 얘가 3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막 부글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데, 끓어오른다는 건 이제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기체 발생하는 게 바로 수소기체예요. 얘도 뭐 좀 보면은 Na 나트륨이랑 물이랑 이렇게 반응을 하면 NaOH라는 게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요런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져요. 요 수소기체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결과물이고, 얘가 이제 염기성이잖아요. 그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이 염기성이 이제 페놀프탈레인이랑 만나면 빨갛게 된다라는 거죠. 빨간색.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로젠 원소의 성질인데, 이제 알칼리 금속은 좀 어떻게 고체다 보니까 다룰만 한데,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보면 실온에서 기체, 액체 얘네들이 또 몸에 또 해롭거든요. 그런데 기체면은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성질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할 텐데, 일단 플로린, 염소, 브로민 우리 다 뭘로 우리 분류했었죠? 얘는 할로젠 원소로 분류를 했었죠. 다 비금속인 할로젠 원소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딱 성질이 있는데 나트륨과 반응하고 수소랑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 반응을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아까 알칼리 금속하고는 좀 반대예요. 알칼리 금속은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보면 어때요? 매우 격하게 잘 반응한다. 매우 빠르게 잘 반응한다. 반응성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반응은 하는데 이렇게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할로젠 원소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플로린이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 요 알칼리 금속이랑 반응한다. 그리고 수소랑 반응한다. 라는 거. 공통적인 성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할로젠 원소에 속하는 아이오딘이 나트륨 수소와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우리 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오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축에 위치한 건데, 아까 말했듯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작아진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수소하고 반응은 하는데 플로린이나 뭐 염소나 브로민보다는 반응이 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그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동족 원소죠. 얘네들이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까닭. 아까 뭐라 그랬죠? 원자과 전자 때문이라 그랬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알칼리는 1개로 같고 할로젠 원소는 7개로 같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라는 게 요 그 동족 원소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간단히 알칼리 금속과 이번에 할로젠 원소의 실생활에 이용되는 예인데 이건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리튬은 배터리에 많이 쓰이고 전지, 그리고 나트륨은 가로 등에, 그리고 플로린은 치약에 많이 쓰이고 염소는 소독약으로 많이 쓰인다. 이런 성질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단원 원소의 주기성, 그 원소, 그리고 금속, 비금속, 그리고 주기율표, 원소의 구조, 그리고 동족 원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3단원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